자, 테슬라가 중국에서 무려 298만 대 리콜을 해야 합니다. 와, 이거 진짜 가능할까요? 298만 대?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이 자동차 문손잡이 리콜보다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떠올랐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 중국이 드디어 테슬라를 밀어내기 시작했구나. 이 중국의 전형적인 이 행태죠. 예.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과거 한 10년 전에 중국에서 파견 근무를 한 6년간 했었는데요. 그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달콤한 제안을 받고 들어와서, 주로 달콤한 제안은 면세입니다, 면세. 뭐, 법인세 면제.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받고 공장을 짓고 기술을 쏟아붓고 고용 창출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끝내 토사구팽이 되는데요. 그런 장면들을 몇 번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단순하게 테슬라의 그 문손잡이 결함에 대한 리콜, 뭐 결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리콜에 대한 뉴스보다는 중국이 어떻게 해서 이 외국 기업을 이용해서 산업을 키웠는지, 그리고 그 기업의 쓰임새가 닿았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그 대련이라는 도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STX 대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오래돼서 아마 잃어버린 그런 스토리가 돼버리기도 했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STX 대련에 대한, STX 조선이죠. 우리나라에서는 STX 해운도 있었고요. 그 STX 그룹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왜 그 회사가 망하기까지 했는지, STX 대련이 망하면서 STX 그룹 자체가 망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298만 대 리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8월 21일이죠. 중국에서 430만 대라는 전대미문의 대규모 리콜이 터졌습니다. 그중 70%가 298만 대 테슬라에 관련된 겁니다. 모든 이 테슬라의 모델 S, E, X, Y, 이거를 섹시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사유는 의외로 단순해요. 바로 문손잡이, 정확히는 사고 시 전원이 끊겼을 때 기계식 비상도어 릴리즈 문제입니다. 전원이 나가면 비상장치를 수동으로 작동시켜서 문이 열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 중국에서는 이 장치가 찾기가 어렵고 조작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해서 리콜을 하도록 조치를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번 리콜이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옆에 들러리 세운 거죠. 샤오미, 샤오펑, 지리 같은 중국 자동차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콜 하나만 가지고 중국 정부가 테슬라를 겨냥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살짝 애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의 리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테슬라를 타겟으로 했다라고 봅니다. 자, 테슬라는 2019년에 전기차 왕이었죠. 예, 그때 당시에 전기차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고 싶었던 중국에서 이 5가지가 절실했는데, 이 브랜드,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노하우, 품질 관리, 공장 운영,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여기에서 테슬라가 가장 유력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선두로 해서 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현지 기업 합작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이 있었고요. 테슬라 독자 공장을 허가해 줬습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모든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 회사와 합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합작 지분에 중국 회사의 지분이 51%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제를 해준 거죠. 그래서 테슬라 100% 테슬라의 지분을 다 인정을 해주면서 테슬라의 공장을 중국에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제조업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테슬라 공장이 설립된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테슬라 자동차 공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배터리, 모터, 부품, 금속 가공, 플라스틱, 물류 등 수백 개의 현지 업체가 달라붙게 되는 거죠. 이 생태계가 한마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죠. 자, 또 사람은 어떨까요? 테슬라가 채용한 중국인 엔지니어들도 고용 창출을 하게 되고, 생산 관리자들은 최고급 노하우를 테슬라 공장에서 일하면서 스펀지처럼 흡수하게 되죠.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인력들이 몸값을 높여가지고 중국 자국 회사 이런 데로 이직하게 되면 이 기술들, 이 노하우들이 그대로 중국 회사로 통째로 흡수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1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STX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STX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근무할 당시에 제가 중국에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있었는데요. 자, STX는 중국 대련의 파격적인 조건을 말 그대로 받고, 그때 당시에 리커창 총리 있잖아요. 총리가 되기 전에 리커창이 랴오닝성 대련 여기에서 있었어요. 거기에서 랴오닝성 성장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STX를 말 그대로 끌어들였죠. 자, 조선소, 엔진, 중공업, 부품, 물류, 이 모든 것들이 다 중국 대련에 들어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조선에 관련된 기술, 자본, 생산 시스템이 고스란히 이식이 됐죠. 중국 현지인들 정말 많이 채용이 됐겠죠. 처음 투자할 때는 중국 당국은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당연히 환대를 했죠. 자기들에게 이 기술과 인프라가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비극은 얼마 못 가서 찾아옵니다.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2009년, 10년 때 당시에 STX 그룹 자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조선업의 생명줄인 은행 돈줄이 경고등에 켜지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사실 금융위기에 대한 타격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전 세계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STX 대련에는 중국 현지 금융기관이 1조 3천억 원, 뭐 정확한 금액은 뭐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한국 채권단도 끼어 있기는 했어요. 한국 채권은행들이죠. 근데 한국 채권은행은 만기를 연장해 주면서 조선을 하려면 일단 돈을 빌려서 배를 건조를 해야 되거든요. 배 건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3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그걸 다 사실상 은행에서 대출로 받아서 그 건조를 해서 건조가 끝나게 되면 그 배를 주문한 선주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빌린 자금을 채권은행에 갚게 돼 있는 그런 구조죠. 단순합니다. 아파트 건설하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한국 채권은행은 만기를 연장해 주면서 STX를 당연히 살리려고 했는데 중국 채권은행에서 정말 깐깐한 조건들을 내세우며 만기 연장을 계속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부도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도가 났을 때 제가 현지에서 같이 STX 근무하던 분들하고 어떤 취미로 운동을 같이 몇 년 동안 했는데요. 이분들 실제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STX가 망했다, 망한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떠나가게 됐겠죠. 당연히 STX 직원들 거기에서 할 일은 없을 테니.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충격을 받아서 사망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노동자들이 STX에서 임금 지급이 안 되니까 그 한국에서 온 직원들 사택이 있잖아요.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한국 직원들한테 나눠줬는데 거기로 쳐들어와가지고 그 살림살이들, 뭐 TV나 가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다 털어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한국 직원이 그 아파트에 있는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떠나려고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중국 현지 직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들어가서 어떻게 살림살이들을 꺼낼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참 남아있는 직원분들이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죠. 자, 이렇게 중국에서 이게 정말 조선업에서 수주만 되면은 채권은행에서 잘 지원만 해주고 만기 연장해주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건조 완료되고 나서 선주로부터 받아서 그 대금을 다 갚고 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그거를 안 해줘서 결국 STX 대련은 파산했습니다. 자, 수조 원을 들여서 조선소를 설립을 하고 사람들 교육도 시켜서 다 가르쳐놨죠. 근데 금융이 막혔어. 자,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나서 나 사업 접고 한국 갈래 하고 심플하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결국 투자자들은
거액의 손실을 입었고 한국 채권은행들도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대련 현지에 있는 이미 건설되어 있던 조선소, 부두, 공장 설비,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은 중국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 기업은 죽었지만 중국은 완성된 조선산업 인프라를 공짜로 손에 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테슬라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여기에 이 300만 대 가까운 리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테슬라도 당연히 엄청난 돈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STX가 2조 원을 투자했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에 몇 배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테슬라는. 중국 부품사들은 테슬라 덕분에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을 했죠. 기술과 인력과 생태계 완벽하게 구축이 됐죠. 그리고 딱 7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BYD, CATL, 샤오미, 샤오펑, 이런 회사들, 중국의 전기차 관련 회사들, 지금은 세계 1위가 돼버린, 불과 몇 년 전에 중국이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중국 업체들 공세에서 버틸 수 있나? 이렇게 봤던 거죠. 거꾸로 격세지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2019년에 부족했던 여러 가지 모든 것, 전기차에 관련된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이제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파는 것 자체가 오히려 중국 시장에 있는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좀 먹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굳이 테슬라를 중국에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중국이 이렇게 STX, 테슬라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중국이 외국 기업을 대하는 패턴은 비슷합니다. 일정하다고 볼 수 있죠. 1단계 유인, 거대한 시장과 파격적인 혜택으로 끌어들이죠. 2단계 구축합니다. 남의 돈과 기술로 공장, 공급망, 인력, 바닥부터 구축을 합니다. 3단계는 추격하는 거죠. 중국 자국 기업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술과 인력을 흡수합니다. 4단계는 역전이죠. 당연히 역전됩니다. 주객이 전도돼서 협상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간다. 투자 초기에는 중국이 외국 기업을 필요로 하지만 공장이 지어지고 나면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과 공장의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매몰 비용이 너무 커서 감히 발을 빼지 못하는데 중국은 규칙을 바꿔버리죠. 자, 저는 지금 테슬라가 이제 시작됐다, 그 상황에 이렇게 봅니다. 중국이 안전 규제를 강하게 때린다. 무조건 따라야죠. 판매를 못하는데요. 데이터, 자율주행, 설비 기준을 바꾼다? 그것도 군소리 없이 따라야 되죠. 테슬라에게 중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거점이에요. 반대로 중국도 테슬라를 포기 못할까요? 아니죠. 이제 너무나 많은 중국 전기차 회사가 생겨나고 있고 이미 기존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없어도 오히려 없어야 됩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을 위해서. 자, 마무리를 하자면 이번 298만 대 리콜은 단순한 문고리 해프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중국과 테슬라 사이에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고 싶으면 우리가 만드는 판의 규칙을 철저히 따라라. 중국은 지금 이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STX와 테슬라는 당연히 다르죠. STX는 정말 금방 망했습니다. 1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테슬라는 글쎄요, 그렇게 빨리 정리가 될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당황을 했거나 화가 나 있는 상태일 겁니다. 중국 비즈니스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중국에 들어갈 때가 절대 아니에요. 중국이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과연 이번 298만 대 리콜은 정말 순수한 안전을 위한 조치일까요? 아니면 테슬라 제발 빨리 나가 라는 중국의 경고일까요?